요양원에 맡겨진 지 3년.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한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죽음이 아니다. 고통도 아니다. 잊히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것, 살아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일이다. 나는 지금 요양원 2층 창가에 앉아 있다. 이 자리는 3년 전부터 내 자리가 되었다. 정확히는 아들의 차가 요양원 진입로를 빠져나가던 그날 오후부터다. 그날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 낯선 냄새, 낯선 복도, 낯선 얼굴들. 복도 끝 창가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있었고 나는 거기 앉아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로 나는 매일 이 창가에 앉았다. 처음에는 혹시 아들이 다시 올까 싶어서였다. 한 달이 지나자 그냥 습관이 되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정원 너머로 차도가 이어진다. 봄이면 정원에 라일락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낙엽이 날리고 겨울이면 눈이 쌓였다. 나는 그 모든 계절을 이 의자에서 맞이했다. 아들은 처음 몇 달은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밝았고 조금 죄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대화는 늘 짧게 끝났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의 일상을 이야기하기가 쑥스러웠고 아들은 바깥의 삶을 이야기하기가 미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한 달에 2번이 되고 한 달에 1번이 되고 2달에 1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적도 있었다. 신호가 6번 울린 뒤 아들이 받았고 지금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그럼 나중에라고 했고 나중은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추석 무렵이면 요양원에 면회객들이 몰렸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과일 상자를 들고 오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났다. 나는 그날도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태어난 날 나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다. 요양원에서 나눠준 것이었다. 맛이 없지는 않았다. 그냥 아무 맛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겠지. 그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다. 2번째에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몇백 번을 반복하고 나면 그 말은 뜻을 잃고 그냥 소리만 남는다.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산다. 그래, 그렇겠지. 나는 체념을 배웠다. 체념은 슬픔이 굳어진 것이다. 슬픔은 뜨겁지만 체념은 차갑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창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정원을 바라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을 느끼면서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날은 늦가을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던 오후였고 나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갔다. 라일락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정원의 흙은 검게 젖어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요양원 직원 최 씨가 급하게 달려왔다. 최 씨는 평소에 느긋한 사람이었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숨을 약간 가쁘게 쉬며 말했다. 어르신,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손님이요? 네, 면회 오셨어요. 젊은 청년인데요. 나는 잠시 그 말을 소화했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아들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어르신과 헷갈린 것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어섰다. 설령 착오라 하더라도 일어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면회실은 1층에 있었다. 걸어 내려가면서도 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그 사실을 3년 동안 몸으로 배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키가 훌쩍 큰 청년이 서 있었다. 등이 나를 향해 있었고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넓었고 머리카락은 짧게 자른 것이 군인처럼 단정했다. 나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청년이 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 순간 무언가 낯익은 것이 있었다. 눈의 형태, 귀 밑에 작은 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사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민수? 나는 그 이름을 수십 년 만에 들었다. 아니, 들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느낌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앞니가 빠진 채 웃던 얼굴. 내 무릎에 올라와 잠들던 작은 몸. 민수야, 정말 민수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꼭.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를 보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손을 잡고 그냥 서 있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 늙은 할아버지와 젊은 손자가 면회실 한가운데 서서 비 오는 정원을 등지고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로. 그리고 나는 울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민수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뭔가를 확인하듯이, 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듯이.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많이 힘드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민수가 더 미안해할 것이었다. 괜찮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었다. 민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거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면 잘 지내신다는 말만 하고 넘어가셨고 어디 계신지도 잘 몰랐어요. 민수는 말을 이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한 뒤 우연히 집에서 가족 서류들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래된 서류 봉투 안에서 내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고. 처음에는 무슨 서류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였다고 했다. 그게 언제 일이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민수는 서류를 발견한 그날부터 이곳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고 했다.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가 보니 요양원이었고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왜 아버지한테 바로 물어보지 않았어?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잘 계신다. 거기가 더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도 자기 삶에서 버거운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직장, 아이들, 부부관계 살다 보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쌓인다. 나이 든 부모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명절에 아무도 오지 않던 날들은 이해로 사라지지 않았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던 아침은 사라지지 않았다. 창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던 오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냥 있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민수야. 네. 내가 미안할 것 없다. 민수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나는 그의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렸다. 주름진 내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혔다. 그냥 와줘서 고맙다. 그날 민수는 저녁이 다 될 때까지 면회실에 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 이야기, 뒷마당의 감나무 이야기, 민수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이야기. 민수는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 나는 기억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제가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졌을 때요. 기억했다. 민수가 6살이었다. 빨간 자전거였다. 보조바퀴를 막 뗀 첫날이었다. 민수는 10번도 넘게 넘어졌고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탔다. 나는 안장 뒤쪽을 잡고 같이 뛰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뛰기가 힘들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기억하지? 그때 할아버지가 끝까지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그만하겠다고 해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잘 탈 수 있는 거 알았으니까. 민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3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허물어졌다. 체념이, 굳어있던 체념이 녹았다. 눈물이 나왔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돌아가기 전 민수가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래, 한 번은 오겠지. 젊은 사람들은 약속을 한다. 그리고 바빠진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알게 된 것뿐이었다. 민수의 우산이 빗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창가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다. 민수는 왔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들고 왔다. 내가 단팥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는지 물었더니 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아내의 이름이 거기서 나올 줄 몰랐다. 나는 잠시 멍하다가 빵을 받았다. 다음 주에도 왔다. 또 그 다음 주에도 왔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요양원을 찾아왔다. 빠지는 주가 없었다. 한 번은 내가 걱정스러워 말했다. 민수야, 이렇게 매주 오면 힘들지 않냐? 학교 공부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멀지 않냐? 지하철로 1시간 반이에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1시간 반. 편도로. 왕복이면 3시간이다. 그 시간을 매주 써서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우리는 면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대학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들었다. 이해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나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들을 꺼냈다. 민수의 아버지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 내가 처음 직장을 잡던 날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났던 이야기. 어느 날 민수가 낡은 사진 봉투를 가져왔다. 집에 있던 거예요. 오래된 사진들인데 할아버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봉투를 열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내가 30 즈음이었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나는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살았던 시간들이 사진 속에서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나는 웃었다. 그랬지. 옛날엔 민수가 사진 몇 장을 골라 사진관에서 현상에 오겠다고 했다. 그 다음 주에 민수는 정말로 작은 액자에 끼워진 가족 사진을 가져왔다. 내 방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진을 먼저 바라보았다. 겨울이 왔다. 민수는 여전히 매주 왔다. 눈이 오는 날에도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느 날 내가 감기로 며칠 앓은 적이 있었다. 민수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오늘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점심 전에 가도 돼요? 직원이 민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내가 당부한 적도 없었는데 민수는 점심 전에 왔다. 죽을 사들고 왔다.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었다. 나는 그날 민수 앞에서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보살핌이라는 것을. 먼저 연락하는 것, 일찍 오는 것, 죽을 사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보살핌이 된다. 봄이 되자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원에라도. 나는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었다. 창밖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은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에 나갔다. 라일락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다. 민수가 내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다. 나는 흙의 냄새를 맡았다. 꽃 냄새를 맡았다. 봄 햇빛이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좋다. 그렇죠?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걷는 게
민수가 조용히 웃었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어떤 사랑은 길을 잃고 오래 헤매다 온다. 아들을 통해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자를 통해 왔다. 내가 예상한 형태가 아니었다. 내가 기다리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다. 지금 나는 창가에 앉아 있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다. 예전에는 이 창가가 기다림의 자리였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창가는 이제 기대의 자리다. 토요일이면 민수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액자 속 가족 사진이 창가에 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아내, 어린 아들. 민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의 사진이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민수의 얼굴을 함께 떠올린다. 아들에 대한 원망은 없다. 원망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생각하다 보니 정말로 없어졌다. 아들도 자기 방식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았을 리 없다. 그것이 아들의 한계였을 뿐, 그것이 아들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리고 민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안다. 자전거 안장을 잡고 같이 뛰던 그 오후. 무릎이 아팠지만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을 민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이 남아 있었다. 작은 것들이 남는다. 그것을 이제 나는 안다. 민수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나는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는다. 민수가 올 때마다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다. 대신 민수가 오면 환하게 웃어준다. 단팥빵을 받아들고 같이 정원을 걷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의 마지막이 외로움으로 끝날 줄 알았다. 아무도 오지 않는 창가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장 큰 선물은 손자를 통해 왔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토요일을 기다린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진심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3년을 기다린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가족이 있다면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